자, 이번 5분 스포일러 강의는 대망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우리 5분 동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스포일러 강의, 결말 포함된 스포일러 강의를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론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결말 포함입니다. 감정평가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시점이 있고요. 기준 가치가 있어요.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하고요. 기준 가치는 기준이 되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기준 시점, 기준이 되는 가치는 기준 가치가 됩니다. 이때 기준 가치 3번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기준 가치는 아무 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데 시장 가치는 5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통상적인 시장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돼야 되고요. 세 번째, 정통한, 전문적일 필요는 없어요.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장가치라고 합니다. 시장가치 다시 통상적, 충분한, 정통한, 신중자발, 성립될 가능성입니다. 이때 감칙 5조로 바로 넘어갑니다. 감칙 5조에서는 감정평가할 때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시장가치는 5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3가지가 떠요.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요, 시장가치가 아니에요. 그때는 시장가치 외 가치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시장가치지만 다른 규정, 요청,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가치 외 가치인데, 시장가치 외 가치로 평가할 때는요, 시장가치 외 가치로 평가할 때 성격과 특징, 합리성, 적법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검토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 가치로 평가할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다른 규정이 있다는 말은 벌써 적법하다는 뜻이니까 검토 면제입니다. 그래서 요청이나 사회 통념일 때는 검토를 합니다만 다른 규정이 있었을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감칙 6조로 갑니다. 감정평가는 현황 기준으로 평가하거든요. 현황 기준은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물론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를 합니다. 이 표현을 갖다 우리는 현황 평가라고 합니다. 현황 기준의 원칙. 기준 시점, 공법상 제약 받는 상태. 단 똑같습니다.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요, 감정평가 조건을 붙인다 또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을 때는 현황평가인데 요거 3개가 뜨면 조건 붙일 수가 있어요. 조건 붙일 때도요,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검토합니다. 똑같죠? 근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었을 때는요, 검토 면제. 벌써 적법하니까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원칙이고 현황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다른 규정, 요청, 사회 통념이 나오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가 있는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는 합리성, 적법성 이런 검토를 하는 게 맞지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입니다. 감정평가는 원래 개별평가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체로 거래되거나 둘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을 때는 무슨 평가요? 일괄평가.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거는 그냥 구분평가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치 구분평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가치 구분평가. 대상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부분평가합니다. 그래서 부분평가와 구분평가를 비교 정의하기 위해서 일부분의 부분, 가치를 달리할 때는 가치 구분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감정평가할 때 뭐요? 개별.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에 있을 때는 일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가치 구분, 일부분을 평가할 때는 부분평가합니다. 감정평가 절차는 몇 단계인데 7단계인데 다 기억하지 마시고 뭐부터 쳐대고 기부터 쳐대셔야 돼. 기를 쳐대. 쳐댔어요? 마지막에 결정 표시로 끝나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7단계는요 1, 2, 3과 마지막 7번 단계만 아시면 돼요. 객관식 그래도 맞춰요. 기쳐대고 결정 표시, 기쳐대고 결정 표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단계가 1번 단계입니다. 기본적 상용 확정. 그거는 감칙 몇 조에 있다? 9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때 총 몇 개 있는데 8개가 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의대 감기 의대생이 감기에 2번 걸립니다. 의대 감기 자수. 저 감기 걸렸어요 하고 자수하는 겁니다. 의대생 감기 2번 걸리고 자수합니다. 의뢰인 대상 물건,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기준 시점, 기준 가치, 자문 용역, 수수료 실비. 그 중에서 기준 시점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 다음 내용에 나옵니다. 무엇을? 가격 조사를. 무엇한 날짜? 완료한 날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미리 정했을 때가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 언제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감칙 첫 번째 시간의 스포일러 내용이었습니다. 스포일러 강의 유용하죠? 저는 2번째 스포일러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입문과정 마지막 강의입니다. 입문과정 마지막은 그 유명한 감정평가론을 보도록 할 거고요. 감정평가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 부동산학개론에서 가장 이렇게 난이도가 좀 높다? 아니면 우리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파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3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수요공급 이론이라고 해서 경제론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수요공급 이론. 수요공급 이론. 한 5문제 좀 나와요. 그리고 투자론. 직전 시험이었던 35회 시험에서는 3개밖에 안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36회 시험에서는 최소 5개 이상, 많게는 제 느낌에는 한 8개까지도 문제를 쏟아부을 것 같습니다. 중요 파트입니다. 35회 때 적게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등한시하시면 안 되는 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론. 이름하여 이제 수투감이라고 합니다. 수투감.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론. 문항수를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평균 문항수입니다. 수요공급이 한 5개 정도. 투자론은 많이 나올 때 8개까지 나온다 그랬죠. 감정평가론이 작년 기준, 그러니까 35회 기준에 7개 나왔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총 40문제인데요. 이 수투감에서 거의 20문제 가까이 출제가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절반 정도. 그래서 우리 산술적으로 그냥 단순 배분하면 한 파트에서 보통 5개 나오고 8개 파트가 있으니까 40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투감은 5문제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파트가 바로 수투감의 감정평가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평가론은 왜 가성비가 높으냐, 왜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느냐,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신 분들, 지금 강의 듣고 계신 여러분들 일단 환영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은 제가 감정평가론을 7개 나왔을 때 최소 6개 정도로 맞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부동산학을 배우신 분들은 다 맞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감정평가론에서는 만점을 목표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감정평가론은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감정평가론. 평가론은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한 2개쯤 나와요. 무조건. 이거는 고정값입니다. 그럼 이론 문제가 5개 나오는데 이 이론 문제 5개 다가 어디서 나오느냐 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계산 문제야 아직까지는 뭐 냅둡시다. 감정평가론 계산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기존에 배웠던 공식에서 거의 숫자만 바꿔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론 계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투감 중에서 수요공급이나 투자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아예 응용을 해버리는 문제가 나와서 손을 못 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론만은 계산 문제가 거의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숫자만 바꿔서 나온다.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하시고, 이론 문제가 어렵지 않은 이유. 우리 공인중개사 6과목 중에서 다 법이죠.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인데 사실은 부동산 학만 학이에요. 그죠? 다른 과목들은 우리가 법 조문 좀 봅시다, 몇 조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부동산학은 그런 조문이 없는
거의 유일한 과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평가론에서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조문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부동산 가격공시법은요, 한 문제 정도가 가볍게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배울 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크게 표현하면 토지 가격 공시와 주택 가격 공시로 나뉘어지고요. 토지 가격 공시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 주택 가격 공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먼저 구분한 다음,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에 대한 구분이 있고요. 공동주택은 그냥 구분 없이 공동주택 해서 좀 이따가 표계공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표계공 해서 5개를 구분하여 정리를 하실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여기서 이제 최소 2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4개까지도 나옵니다. 2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그럼 결국 한번 볼게요. 여기 1개, 여기 5개, 계산 2개 해서 사실은 여기서 이론 문제 대부분은요, 법조문에서 나온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5문제 맞히는, 많게는 5문제까지 맞히는 법조문을 저랑 지금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다가 이론적인 부분 몇 가지 얹으면 됩니다. 뭐 가치와 가격의 구분이라든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가치 재원칙 13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지. 기본 틀, 기본 뼈대는 부동산에는 법이 없지만 2개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법을 좀 먹으신 분들은 촌스럽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감칙이라고 합니다. 감칙. 뭐라고 한다고요? 감칙. 그래서 감칙 2조에 감칙 5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이제 부동산학을 배우신 분들은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하지 말고 감칙 이렇게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어때요? 좋아요? 오케이? 감칙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감칙 5조에 따르면 감칙 7조에서는요, 뭐 이런 표현을 쓰면 감칙 11조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먼칙? sorry? 뭐 그러지 마시고 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 법률을 볼 거예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칙과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최소 문항수만 잡아도 최소한 3개에서 많게는 한 4개까지도 5개까지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실은 입문 과정에 편제를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수강 후기에 그런 걸 남겼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 35회 시험에 불합격을 하셨는데 복귀를 해볼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끝내는 이뤄내시는 분들,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패한 원인을 꼭 찾습니다. 복귀를 합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지? 이번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지? 역부족이었지? 이런 부분을 복귀를 해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계산 문제가 좀 부족했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용어 정리가 좀 부족했다는 느낌, 그 다음에 학자 정리가 좀 부족했다는 느낌, 그리고 감정 평가론 파트가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제가 입문 과정에서 이 모든 걸 다 하더래. 그분이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아주 그냥 이렇게 뭐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를 수강 후기에 남겨주셨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핀셋처럼 콕콕 집어서 입문 과정에서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수업 문제 당장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 건데, 기본 이론을 수업을 하든 알짜 2시간을 수업을 하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입문 과정은 꼭 보고 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입문 과정을 봐야 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죠? 아주 빼다가 되는, 여러분들 혹시 실패할 수도 있는, 나도 실패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갖다 미리 잡아놓고 부동산 학개론 공부를 시작한다라는 느낌, 상당히 중요한 느낌이고요. 특히 1차 과목은 점수가 조금 남아도 관계없겠죠, 그죠? 사실 최악의 경우에도 1차는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1년 동안 내 공부를 지켜봐준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안타깝게 2차는 안 되는데 1차는 됐어 라고라도 얘기는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지? 그 뼈대가 되는 파트가 바로 이제 감정평가론이고, 감정평가론에서 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지금 보고 계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칙입니다. 감칙을 저랑 공부를 할 거다. 일단 2조 정의, 2조 정의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정의에서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정의에서만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요. 정의는 1번부터 15번까지, 우리 보시면 1번부터 15번까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작정입니다. 그런데 소개를 해드릴 작정인데, 잠깐 순서는 제가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다 보게 되는데 순서를 제가 좀 바꿀 거니까 제 순서에 맞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 하나는 기준 시점이고요. 하나는 기준 가치입니다. 감정평가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기준 시점, 또 하나는 기준 가치입니다.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하고요. 기준 가치는 기준이 되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 지문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몇 가지 기준이 있구나, 두 가지 기준이 있구나. 첫 번째 기준은 기준 뭐고요? 시점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기준 가치예요.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준 가치는 기준이 되는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틀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걸 또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기준 되는 날짜는 뭐예요? 그러면 네 글자 뭐예요? 기준 시점. 기준이 되는 가치는 뭐예요? 그러면 기준 가치입니다. 이 기준 가치가, 기준 시점 좀 이따 돌아가고, 기준 가치가 아무 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감정평가액이 10억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10억은 아무 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가치가 원칙이거든요. 시장 가치는 어떤 가치냐? 출발합니다. 시장 가치는 일단 통상적인 시장이어야 됩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를 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그 시장 가치 옆에다가 숫자 5를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 얼마? 5를 딱 써주시고,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한 요건 5개. 첫 번째, 어떤 시장이어야 된다? 통상적인 시장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 IMF 구제금융, 1997년에 IMF 구제금융이 일어났죠, 그죠? 그때 거래된 부동산의 가격은 정상적인 부동산의 시장 가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2009년에 금융위기 왔었거든요. 그죠? 그때 거래된 부동산의 가격들 역시 정상적인 시장 가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2017년 이후에 한 2021년 2년 정도까지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서울 아파트 가격들이 상당히 그때 많이 올랐어요. 2017년부터 한 2021년 2년 정도까지 그때 거래된 부동산의 가격들은요, 정상적인 시장 가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IMF 금융위기 부동산 가격 급등기는요, 통상적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라든지 하마스, 그죠? 두유는 하마스 중동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들은요, 정상적인 시장 가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가치는요, 아주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합니다. 무슨 시장이요? 통상적인 시장을 가정합니다. 극단적인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 보통 그런 경우 있죠. 10억짜리 부동산 충분히 10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이 뭐죠? 낮은 환금성,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환금성을 높이는 방법이 뭐다? 급매물로 달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9억 5천에 팔았어. 그럼 그 9억 5천은 시장 가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 가치는요,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가 돼야 됩니다.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물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급매물은요, 정상적인 시장 가치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통상적인 시장이어야 되고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돼야 된다. 세 번째가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누가 있고 누가 있어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죠. 매도인은 팔아먹는 사람, 매수인은
사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요. 적어도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가격이 제대로 된 가격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정통한 당사자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통하다는 뜻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받았을 필요는 없는데 잘 알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문적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저처럼 정통한 사람들끼리 거래를 했을 때 시장 가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적일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어떤 당사자요? 정통한 당사자. 정통하다는 것의 뜻은 뭐라고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을 것. 그래서 우리 왜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런 뉴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정통한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뉴스 프로그램에서 들으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 알고 있다. 정통한 사람들끼리 거래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이어야 됩니다.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 신중, 자발. 특히 자발적 거래해야 됩니다. 강압에 의한 거래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내가 이제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야. 파는 사람인데 그 깍두기 머리를 하고 이렇게 검은색 정장을 입고 덩치가 엄청 좋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10명이 저를 둘러쌌어요. 그래서 야 부동산 팔아라.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무서우니까 눈치를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끼 하나씩 들고 있어요. 뭘? 도끼. 그래서 야 그 계약서 도장을 찍을까 이 도끼로 네 손등을 찍을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도장을 찍어 드리지요 하고 도장을 찍겠지, 그지? 그때 거래된 부동산의 가격은 시장 가치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거래가 아니잖아요. 강압에 의한 거래잖아요.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이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확률입니다. 확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자, 여러분들 확률이라는 건 학문이죠, 그죠? 실제로 그 우리 대수의 법칙이라고 뭐 하더라고요, 수학에서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생 상황을 갖다가 여러 번 만들면요, 결국에는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의 수렴을 하더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서 그 1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인데? 6분의 1인데 실제로 계속 던져보면요, 여러 번 던져보면 결국에는 그 6분의 1을 수렴을 하더래. 6분의 1을 수렴을 하더래.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네 이 부동산 얼마 주고 살래? 라고 물어봤더니 막 어떤 놈은 뭐 10억이요. 저는 11억. 나는 9억밖에 안 주고 싶어. 막 그러는데 이 부동산에 결과적으로 10억이라는 사람이 손을 제일 많이 들었다. 그러면 10억에 거래될 가능성,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확률 개념입니다. 그 가액을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뭘 수렴하니까 가장 확률이 높은 가격에 수렴을 하더라는 얘기야. 오케이? 요게 시장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저랑 지금 암기해버립시다. 이게 뭐라고 이게? 자, 우리 감정평가에는 두 가지 뭐가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기준 시점이고 또 하나는 기준 가치인데,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준 가치는 기준이 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아무 말이 없으면 이 기준 가치가 무슨 가치인데? 시장 가치인데,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한 요건은 몇 개다? 5가지다. 출발합니다. 시장 가치는 어떤 시장이어야 되죠? 통상적인 시장. 두 번째, 어떤 기간 거래돼야 되나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거래가 돼야 되지. 세 번째, 어떤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해야 됩니까? 정통한. 그리고 어떤 거래해야 됩니까? 강압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신중하고 자발적. 마지막에요, 확률 개념, 성립될 가능성.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장이요, 통상적 시장. 기간이요, 충분한 기간. 당사자요, 정통한 당사자. 어떤 거래요?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 어떤 가능성이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우리는 시장 가치라고 한다. 그래놓고 페이지를 한 장을 넘겨버리세요. 페이지를 한 장을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제가 좀 다른데, 아니면 제 5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여기 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제 5조. 프린트에 따라서는 아마도 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5조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5조 제목이 방금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갖다가 제가 좀 바꾸는 거예요. 5조. 감칙 5조는요,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뭘로 평가하시오? 시장가치로 평가를 하시오. 시장가치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감정평가할 때는 시장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총 몇 가지냐면 3개입니다. 앞에다가 예외라고 써두시면 좋겠네. 예외.
그럼 아무 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고요. 시장 가치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그랬어요? 5가지 요건. 다시 한번 가볼까? 여러분들 안 외우고는 못 배겨. 진짜 기억 안 하고 못 배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통상적 시장이고요. 충분한 개연 거래를 위해서 공개되고요.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장 가치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런데 예외적으로 3가지 요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대요.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특별히 요청을 하더래요. 요청을 하거나. 세 번째, 사회 통념상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더래요. 그럴 때는 시장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감정 평가할 때는 무슨 가치로 평가합니까? 그러면 모르지 그러면 안 돼요. 시장 가치예요. 그게 원칙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시장 가치가 아니라 뭐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가치인데? 시장 가치 기준의 원칙이니까 시장 가치인데 다른 규정, 요청, 사회 통념 이런 말이 뜨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입니다. 요까지가 나오면 난이도 하입니다. 하. 근데 난이도 중정도. 시험에서 난이도 중정도를 얘기할 때는요. 자, 일로 한번 나보시죠. 3항입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제2항에 따라서 시장가치 외가치로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된대요. 어떤 걸 검토하냐면 2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 어떤 성격과 특징 그 다음에 이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법에는 맞는지 합리성, 적법성을 뭐 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검토해야 된다. 단 제2항 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는요. 성격, 특징, 합리성, 적법성을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요청했다. 필기해 놓으세요. 검토해야 됩니다. 사회 통념상 필요도 인정이 된다. 검토해야 됩니다. 합리성, 적법성을. 그런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요.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그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제2항 1호가 이거거든. 제2항 1호가.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요.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여러분들 다른 법에 있대요. 다른 규정, 다른 법의 규정이 있대요. 그러면 벌써 적법한 거야. 법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적법한지 검토할 필요가 없지. 그쵸? 그 다음에 합리적이니까 법에 있겠지.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적법하니까 법에 있을 거야. 그래서 다른 법에 있다면 그 규정에 있다면 이런 검토를 생략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1차, 2차를 함께 응시를 했어요. 근데 1차가 합격을 했어. 2차 불합격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1차를 면제해 주잖아. 생략하고 2차만 치는 거잖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는요. 또 이게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냐, 합리적이냐,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법에 있다는 얘기는 벌써 적법하고 합리적이니까 이걸 시험에 내면 난이도 중이 됩니다.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느낌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요청이란 말이 떴어요. 아니면 사회 통념이란 말이 떴어요. 그럴 때는 시장가치가 아니라 뭐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인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해야 되고 법령에 다른 규정 딱 하나입니다. 유일합니다. 다른 규정이 있었을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번에는 요거 감정평가 법인 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성, 적법성이 너무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처음부터 의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받은 수임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정평가사들은요 법에서 어떤 규정을 하고 있냐면 법조문 잘 만들어놨죠. 손님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손님이 아무리 요청을 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해달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그게 평가사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되면요 처음부터 의뢰를 안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 모르고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수임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왜 택시 같은 경우는 승차 거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승차 거부하면 영업 정지야. 그래서 세웠는데 뭐 저기 안녕 갑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안양 못 가. 그러면서 그 승차 거부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무조건 가야 돼. 근데 평가사들은 법에 딱 박아놨다니까. 너무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는요. 처음부터 의뢰를 거부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받은 수임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법에 박아놨다니까. 이걸 한 번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7번 한번 보시죠. 자, 감정평가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기준 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준 가치가 있어요.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고, 기준 가치는 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가치입니다. 기준 가치는 아무 말이 없었을 때는 원칙이 있을 거고 예외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원칙은 뭐고요? 원칙은 시장 가치고, 예외가 뭐예요? 시장 가치가 아닌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시장 가치는 몇 가지 요건? 5가지 요건. 제가 한 글자씩만 쓸 테니까 이제 우리 사이에 막 다 쓰고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그럼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사이는 여러분들 1년 동안 부동산학 개론을 제가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매주 2년 계속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다른 교수님들보다 우리 수험생들과의 유대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도 합격하시고 학원으로 밥 사러 오겠다. 교수님 언제 맞춰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꼭 합격하고 저랑 밥 먹어요. 응? 싫어요? 불합격하시고 이렇게 간혹 밥을 먹으러 오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식사가 상당히 불편해요. Not comfortable?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합격하고 오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불합격하고 오지 마. 자, 일단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통상적인 시장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통상적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어떨 때 시장 가치 외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느냐?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특별히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그래서 요 단어들이 뜨면, 다른 규정 기억해 놓으세요. 요청, 사회 통념이라는 말이 뜨면 시장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검토를 해요. 뭐 합리적인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괜찮은지, 적법한지, 아니면 성격과 특징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요청이 있어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 검토를 사회 통념상 필요해서 인정이 되어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도 검토를 해야 돼요. 근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검토를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되냐면 다른 규정이 있다는 것은 벌써 적법하고 합리적이라는, 그래서 1차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게 감칙 5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혹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 너무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는요, 처음부터 의뢰 뭐 해도 된다? 거부, 괜찮아요. 그리고 받은 수임을 말 수도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없다라고 나오면 틀린다 그랬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칙 5조의 모든 것입니다. 대신에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감칙 5조에 대한 내용은요, 이거 말고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법조문이라서. 다르게 응용해서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을 설명드린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전부를 얘기해 드린 겁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게 법조문이 좋은 거야. 오케이? 감칙 5조였습니다. 감칙 5조는요,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이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장가치는 5가지입니다. 외우고는 못 배겨. 다 죽는 거야, 오늘. 집에 못 가. 통상적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 성립될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다른 규정이 있어요. 요청해요. 사회 통념상 필요해요. 그때는 시장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는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요, 합리성, 적법성,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는요. 벌써 적법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너무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는요. 처음부터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감칙 5조였습니다. 감칙 6조로 갑니다. 시험에 치면 맨날 나오는 게 감칙 5조, 6조, 7조 이런 거예요. 감칙 6조로 갑니다. 6조는 현황 기준의 원칙입니다. 현황 기준의 원칙. 자, 현황 기준의 원칙이 무슨 말인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현황 기준의 원칙은 일단 시점이 기준 시점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감정평가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기준 시점이고 또 하나는 기준 가치인데 기준 가치는 했어 안 했어? 했지.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시장가치,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가치 했단 말이야. 그러면 기준이 되는 날짜가 기준 시점이거든. 기준 시점에서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요. 받는 상태. 무슨 말이냐면 있는 그대로 평가자. 현황 그대로 평가자. 이게 감칙 6조 현황 기준의 원칙입니다. 현황 기준의 원칙이란 것은 있는 그대로 평가자. 그대로. 현황 그대로 평가자. 시점은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그리고 공법상 제약 안 받고 있는 부동산은 없을 테니까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자. 단 불법적 이용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를 합니다. 제외한다는 것은 불법이나 일시는 현황 그대로라 하더라도 이거는 제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요. 뭐 대물은 얼마까지 그 물적 피해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대인은 얼마까지 인적 피해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는 몇 번 정도 해 드리겠습니다. 견인은 몇 킬로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1년에 뭐 이렇게 몇십만 원, 이렇게 100만 원까지 주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 보시면 그런 약관들이 있습니다. 단 음주, 뭐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이렇게 불법, 일시 이런 걸 정말 싫어합니다. 아무리 현황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요. 그 현황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불법적 이용이거나 일시적 이용이라면 그것까지 현황으로 평가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법의 조문이니까 시험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감정평가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면 현황 기준으로 그대로 평가합니다. 시점 무슨 시점에서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무슨 상태?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받는 상태. 단 불법이나 일시적 이용만 한다, 제외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개 표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 붙인다 해도 괜찮고요. 감정평가 조건을 붙인다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감칙 5조랑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감칙 5조랑. 어떨 때 그럼 조건 붙일 수 있느냐? 똑같습니다. 이것도 예외인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외인데 깜짝 놀라실 준비를 하세요. 예외인데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요. 그때는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평가를 하는 게 맞는데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무슨 평가? 현황평가라는 게 맞는데 어떨 때 조건을 붙인다 또는 감정평가 조건을 붙인다 하냐면요. 똑같습니다. 다른 규정?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 그러면 조건 붙일 때는요. 검토를 합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어떤 검토를 하냐면요. 합리성, 적법성, 여기서는 실현 가능성이란 말이 좀 추가가 됩니다. 이걸 검토해야 됩니다. 근데 제2항 1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쓸게요. 그럼 조건 붙일 때는요. 의뢰인이 요청해서 조건 붙일 때는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합니다.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조건을 붙일 때는 검토합니다. 검토는 하는 게 맞아 원래는. 근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벌써 합리적이고 적법하고 실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현 가능하니까 다른 법 규정에 있겠지. 다른 규정에, 다른 법에. 실현 가능하니까 적법하겠지. 오케이? 적법하니까 다른 규정에 있겠지. 이때는 검토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검토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조건 붙이려고 봤더니만 합리성, 적법성이 너무 결여되었다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요. 처음부터 의뢰를 뭐 해도 되고 거부해도 되고 받은 수임을 처리할 수 있다. 있다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손님 안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사들은요. 손님 안 받았다고 영업정지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에 더
이 규정을 명문 규정으로 박아놨다니까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너무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실현 가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요, 이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에 있으니까.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감칙 5조와 6조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원칙이라는 게 있고 예외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은 일단 시장 가치고요. 원칙은 일단 현황 평가예요. 현황 평가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고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고, 예외적으로 조건 하셔도 되고, 시험에 나올 때는 감정 평가 조건을 붙인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외 규정이 똑같다니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요, 그때는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검토를 원칙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같은 것들을. 하지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토는 원래는 해. 근데 다른 규정일 때는 검토 생략이 쌉가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청이나 사회 통념에서 검토를 안 해도 된다라고 나오면 X가 되는 거고요. 다른 규정, 따라해보세요. 시작. 다른 규정. 한 번 더. 다른 규정.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칙 5조였고요.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 이게 감칙 6조였습니다. 현황 기준의 원칙. 이게 감칙 7조예요. 감칙 7조는 뭐냐면 개별 물건의 기준의 원칙입니다. 좀 더 배울 건데, 자,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평가를 하거든요.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구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부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무슨 평가요? 일괄, 구분, 부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원칙과 예외 중에서 원칙 좀 중요합니다. 이게 시장 가치가 중요하고 현황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감칙 7조는 특히 예외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 평가. 그래서 우리 감칙 7조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감칙 7조. 감칙 7조는요, 개별 물건의 기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할 때는 일단은 무슨 평가하는 게 원칙이냐면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는 안 중요해요. 개별 물건의 기준의 원칙은 안 중요하고요. 시험만 치면 나옵니다. 어떨 때 일괄 평가하고요, 어떨 때 구분 평가하고요, 어떨 때 부분 평가는 제가 좀 중요한데 앞에다가 숫자를 하나 적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숫자. 뒤에다 쓸까요? 뒤에다가. 자, 두 개가 있어서 개를 두 개로 평가하는 것을 개별 평가라 그래요. 두 개를 한 번에 하나로 평가하는 것을 일괄 평가라 그래요. 한 놈을 둘로 나눠서 평가하는 것을 구분 평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한 놈의 2분의 1만 평가라는 게 부분 평가예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몇 개를, 두 개니까 두 개로 평가한다. 이게 개별 평가예요. 두 개를 하나로 평가한다. 이게 일괄 평가입니다. 한 놈을 둘로 나눠서 평가한다. 이게 구분 평가고요. 한 놈이 2분의 1만 평가한다. 이게 부분 평가가 됩니다. 우리가 이해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법조문은 시험에서 그대로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조문을 그대로 한번 저랑 기억해 보아요. 법조문 그대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어때요? 좋아요? 가자. 감정평가는 원래 개별로 평가하는데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된대요. 어떻게 해요? 일체로 거래. 일체로 거래. 그 다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용도성에 불가분한 관계가 있대요. 그때는 따로따로 평가하지 말고 한 번에 일괄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입니다. 자, 잘 보시죠. 우리 법은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몇 개로 보냐면 두 개로 봐버립니다. 앞에서 배웠죠? 예. 건물은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우리나라고 일본은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거래가 되냐면 한꺼번에 일체로 거래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복합부동산 그랬어요.
법경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고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처리하는 것은 복합 부동산이죠.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은 통상 어떻게 거래가 되고요? 일체로 거래가 되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굳이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얼마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일괄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괄평가는 처음 시작이 둘 이상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걔를 두 개로 본다는 거예요. 두 개로 보는 건데 얘가 어떻게 거래가 되거나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 있을 때, 한 번 더 뗄래야 뗄 수 없는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 있을 때는 한꺼번에 일괄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일괄평가예요. 오케이? 시험에서는 그대로 나옵니다.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 있을 때는 일괄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아요. 좋습니까? 이번에는 구분평가인데 하나의 물건이라도 하나로 출발하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해서 평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렇습니다. 27번째 토지가 있습니다. 27번째 토지는 몇 개의 부동산입니까? 그러면 뭐 하나의 부동산이지 뭐. 그런데 여기 도로 접해 있어. 여긴 도로 안 접해 있습니다. 상가가 두 칸 있거든요. 기역하고 니은하고요. 가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지. 가치를 여기 평당 1000, 여기 평당 500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둘로. 요게 이제 그 유명한 구분평가입니다. 근데 구분평가는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표현이 꼭 나옵니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법 조문이라 그랬어요. 이 조문을 안 띄우고 구분평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구분해준다 해서 구분평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암기할 때부터 처음에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수님 선택할 때도 어떤 교수님과 나와 맞는 교수님인지를 선택하는 거 중요하고요. 뭐도 중요하냐면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거에 따라서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가 결정이 나버리거든요. 처음 공부할 때부터 가치 구분평가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괄평가야 그냥 일괄평가 한다 하더라도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구분평가를 하거든요. 그제는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가치 구분 이렇게 암기해버리세요. 아시겠죠? 이유가 있어서 그래. 어떻게 해요? 가치 구분. 오케이. 그래서 한 개의 물건이라도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 분명히 나온다 그랬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이때는 가치 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부분평가입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 일부분에 특수한 목적이나 일부분을 평가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요. 부분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분을. 그럼 부분평가 먼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로 오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몇 번지 부동산이냐면 27번지 부동산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27번지 부동산. 그럼 몇 개의 부동산이에요? 한 개 부동산이죠. 그런데 이 토지가 전체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만 제가 빗금친 부분이 있죠. 요만큼만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되었어요. 그럼 요만큼에 대해서 뭐를 해줘야 되겠어요?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상가 산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땅 전체를 평가할 필요가 없지. 정부가 지금 보상해야 될 부분은 이 토지의 일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 일부분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분. 그래서 하나의 토지의 2분의 1만 평가하는 거.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부분평가라고 합니다. 그럼 일부분을 평가하여야 될 이유가 있네요. 그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일부분만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이때 평가하는 것이 바로 부분평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지금 소개해드렸던 구분과 부분. 자, 보겠습니다. 부분. 자, 일단 두 번째 글자는 똑같네요. 분분 똑같고 몸이 둘 다 우야 씨. 우야. 그러면 구분평가와 부분평가는 무슨 차이냐면요. 와, 자음 하나. 기역인지 비읍인지.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나오냐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부분평가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임이 또 맞아. 또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부분평가한다. 그러면 아싸 부분하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어떻게 된다? 거짓골을 모면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평가를 설명할 때는요. 가치를 달리한다는 말을 빼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가치구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가치구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부분평가는 일부분 평가예요. 일부만 평가하는 것이 부분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구분평가와 부분평가를
법 조문 말고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다시 설명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둘로 쪼갰어. 이까지는 똑같다니까. 부동산이 하나 있고 둘로 쪼개는 건 똑같은데 쪼갠 다음이 중요합니다. 얘도 평가하고 얘도 평가하면요 1이 2가 됐단 말이야. 그지? 이거는 가치 구분. 한 놈을 둘로 잘랐어. 자르고 난 다음에 얘는 평가 안 해. 얘만 평가해. 그때는 1이 2로 가는 게 아니라 1의 2분의 1만 평가하는 거지. 오케이? 그게 이제 바로 부분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 없었을 때는 무슨 평가하는데? 뭐 개별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이런 말이 꼭 나온다고.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 있으면 일괄평가.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가치 구분평가. 대상 물건의 일부분만 평가하는 경우에 부분평가 하시면 됩니다. 특히 구분평가와 부분평가를 기억하시는 방법은요. 처음부터 가치 구분평가 하시면 지금 설명 한번 듣고요.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안 틀릴 수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듣고 시험장 갈 때까지. 네, 흥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중요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릴 수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자. 가자! 자, 감정평가는 무슨 평가하는 건데? 개별평가하는 건데,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 있으면 일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치 구분, 일부분을 평가할 때는 부분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법 조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감칙 7조는요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인데 아무 말이 없으면 두 개니까 두 개로 개별평가합니다. 근데 일체로 거래되거나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 있을 때는 일괄,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는 부분이란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란 글자가 중요한 거야. 가치 구분. 이렇게 일부분을 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게 감칙 7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마지막 퍼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칙에서는 5조, 6조, 7조가 있는데 5조는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 6조는 현황 기준의 원칙, 7조는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시장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다음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그런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의 성격과 특징, 합리성, 적법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그런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다.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할 때는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현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받는 상태요. 그런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조건 붙인다 해도 되고요. 감정평가 조건을 붙인다 해도 괜찮습니다. 조건 붙일 때는요.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감정평가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 있을 때는 일괄평가,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가치 구분평가, 대상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부분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몰라도 되는 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가볍게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감칙 8조와 감칙 9조에 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칙 8조입니다. 자, 감정평가 절차는요. 그냥 지금은 가볍게 기본적상 확정이 첫 번째입니다. 총 몇 단계냐면 7단계거든요. 감정평가의 단계는 7단계인데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가볍게 기본적상을 확정하고요. 두 번째는 처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계획 수립이 첫 번째냐? 아니죠. 기본적상을 확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기본적상을 확정하고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세 번째 대상 물건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및 정리를 하고요. 자료 검토 및 가치 형성률을 분석하고요. 감정 평가 방법을 선정 적용한 다음에 마지막에 감정 평가액을 결정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당분간은요. 당분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객관식 시험에서 절차 7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들을
올바르게 나야 되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는요. 제 생각에는 1번, 2번, 3번 단계와 마지막에 있는 7번 단계만 마지막에 있는 7번 단계만 기억하시면 객관식 시험에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번 기본적 상의 확정, 기, 처리 계획의 수립, 처, 대상 물건의 확인, 대. 요 세 개로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제 생각에는요. 지문 세 개는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뭐로 기억하시냐면 기처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요? 기처대. 기처대. 기가 뭐예요? 기본적 상의 확정. 처, 처리 계획의 수립. 대, 대상 물건의 확인.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평가의 절차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를 딱 쳐대요. 이렇게. 기를 딱 쳐대. 쳐대봐. 쳐대봐 이렇게. 감정평가 절차가 뭐예요? 그러면 기부터 쳐대는 거야 이렇게. 기쳐대. 기가 뭐라고요? 기본적 상의 확정. 처, 처리 계획의 수립. 대, 대상 물건의 확인. 그렇게 해서 1, 2, 3번만 잘 기억하셔도 지문 3개는 무조건 떨어져 나간다.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결정 표시로 끝납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다.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적용이 제일 마지막이 아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4번, 5번, 6번은요. 상식선에서 좀 정리가 돼요. 기부터 쳐대고 나면 기본적 상의 확정, 처리 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이 됐어요. 자료 수집해야지. 수집해야지 그걸 검토할 수가 있지. 그리고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해야지만 마지막에 결정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번, 5번, 6번 정도는 흐름에 맡기시고 1, 2, 3번과 7번 단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절차는요. 저한테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다 얘기하지 마시고 뭐부터 쳐대고 기부터 쳐대고 쭉 가다가 결정 표시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부터 쳐대고요? 기부터 쳐대고요. 마지막에 결정 표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랑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신 분들은요. 제가 감정평가 절차 그러면 결정 표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뭐는 쳐대시고 기는 딱 쳐대시고 결정 표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 쳐대봐. 그리고 입으로는 뭐를 외친다? 입으로는 기를 쳐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는 기쳐대는 행동으로 표현해 주시고 입으로는 결정 표시 이렇게 대신에 결정 표시는 조금 있다가 기를 먼저 쳐대 주시고 이렇게 기 쳐댔어요? 보고 있다네. 다 지켜보고 있다. 자, 기 쳐대고 결정 표시 기 쳐대고 결정 표시 요게 감정평가의 절차 7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다 외워져. 그러니까 지금은 감정평가의 절차 7단계는 4단계만 외우도록 합시다. 1, 2, 3번과 마지막 7번 단계 1, 2, 3번은 기부터 쳐대고 마지막에 결정 표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기본적 상의 확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 상의 확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게 총 몇 개가 있냐면 중요합니다.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36회 부동산학 개론 시험 전망 우리 입문과정에서 할 때 우리 부동산학 개론 시험에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 문제가 한 번씩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35회 시험에 8개까지 나왔거든요. 자,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 시험에 3번이나 최근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게 바로 요 기본적 상의 확정 8개입니다. 그게 감칙 구조에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가 확정해야 될 게 총 몇 개 있다 그랬어요? 8개 있습니다. 어떤 8개가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 확정해야 됩니다. 의뢰인 확정해야 됩니다. 사람, 의뢰인 확정이 돼 있어야 되겠지. 두 번째, 대상 물건. 사람하고 물건 확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평가 목적이라는 것과 감정평가 조건, 아까 조건 한번 했었어요. 감정평가의 목적과 조건이 확정돼 있어야 되고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준 시점하고 기준 가치. 기준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확정돼 있어야 됩니다. 요까지 몇 개? 6개.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 용역. 전문가의 자문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감정평가사가 자기 감정평가는 물건에 더 전문가가 있다면 찾아가서요. 전문가의 자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문.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자격증 따서 중개하고 계시면 사실은 그 지역 물건은 누가 제일 잘한다? 그 지역의 중개사가 제일 잘한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이렇게 양복 깔끔하게 차려입고 명함 주면서 저 어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사 누구누군데 여기 이제 물건 하나 의뢰를 받아서 그런데 요즘 시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 실거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해요. 실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깥 한 통 사들고 와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자문 용역. 그리고 마지막에 요걸 확정해 놓습니다. 수수료 실비. 수수료 실비를 확정해 놓으니까 평가사들은요 마지막에 막 이렇게 수수료 깎이고 그런 일이 잘 없다니까. 근데 중개사들은
막판에 잠금 칠 때 수수료가 확정이 되거든. 미리 확정을 안 놓는다고. 그러니까 막 나중에 분쟁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수료 깎고 막 그런다니까. 아무튼 평가사들 좀 똑똑한 것 같아. 법에 박아놨어요.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거 몇 개? 8개. 일단 의뢰인, 대상 물건, 감정평가 목적하고 감정평가 조건. 감정평가로 시작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감정평가 목적하고 감정평가 조건. 기준으로 출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은 아까 했죠. 기준 시점하고 기준 가치. 그리고 자문 용역 수수료 실비. 요게 사실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 시험에 몇 번 나왔다? 3번 나왔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8조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암기 코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 여러분들 대학병원 혹시 가보셨나요? 대학병원? 뭐 이렇게 안 가봤다 하더라도 그 드라마 같은 것도 대학병원 드라마 많이 있었으니까 거기 가면 각 과목별로 이렇게 각 과별로 과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면 그 환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회진 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의대생들이 그 우리 인턴 레지던트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의대생 중에 한 명이 감기에 걸렸어요. 심하게. 그러면 회진에 참여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과장쌤한테 가서 교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회진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의대생이 누가 의대생이 감기에 걸립니다. 근데 감기 한 번 걸리는 게 아니야. 감기 2번 걸린다니까. 감기? Do you know catch a cold? 감기. 저 감기 걸렸어요 하고 자수하는 거예요. 자수. 그래서 어떻게 암기한다? 의대 감기 한 번 걸리면 안 돼. 2번 걸려. 의대 감기 자수. 나도 뭐 하나 싶어. 그렇죠. 예,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그냥 하는 거지. 이 바닥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결혼생 먹고 산다고 힘드는데 암기해 주자 하고 암기해 주시는 거지. 저게 말이 돼 저게?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 삐딱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삐딱해지거든. 우리 서로 그죠? 알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게 총 몇 개 있는데 8개 있는데 그게 바로 의대 감기 자수, 의대 감기 자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자, 감정평가 절차 7단계는요. 기를 쳐댑니다. 이렇게 기본적 상해 확정, 처리 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이고요. 마지막에 끝날 때 결정 표시로 끝납니다. 요게 감칙 8조요. 감칙 구조는 1번이 뭐였는데 기본적으로 인상의 확정이었는데 그게 몇 개 있다? 8개 있다. 그 8개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게 뭐다? 의대 감기 자수. 출발합니다. 의뢰인이요. 대상 물건이요. 감은 한꺼번에 처리할 겁니다. 감정평가 목적하고요. 감정평가 조건하고요. 기 2개 한꺼번에 처리할 겁니다. 기준 시점하고요. 기준 가치하고요. 의대 감기 했어. 그럼 뭐요? 저 감기 걸렸어요 하고 자수하는 거지. 자문 용역하고요. 수수료 실비하고요. 여기까지 8가지가 의대 감기 자수, 의대 감기 자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상해 확정에서 우리 2개를 더 보겠습니다. 3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2의 3이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자문 용역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의 자문 용역이 기본적인 상해 확정할 수가 있는 게 전문가의 자문 거쳐서 평가할 수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자문 거쳐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기준 시점이 언제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냐면 이게 35회 기출 문제예요. 가격 조사를 완료 날짜예요. 가격 조사를 완료 날짜인데 이걸 미리 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날짜에 가서 뭐가 가능하다면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면 기준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은 우리 법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감칙에 2번 뜹니다. 일단 어디서 먼저 뜨냐면 요거 아까 했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 2조에서 뜹니다. 기준 시점이 뭐죠? 그러면 기준이 되는 날짜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몇 조에서요? 9조에서 뜹니다. 9조에서. 자, 9조에 가니까 기본적 상해 확정에 몇 개가 있는데 8개가 있는데 그 8개의 4번이 뭔데 기준 시점인데 그 기준 시점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래요. 기준 시점이. 근데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서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점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이게 기준 시점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하고 좀 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 누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야, 기준 시점 뭐야? 이렇게 물어요. 기준 시점 뭐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자. 자,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이라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해요? 가격은 시시때때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혹시 부동산이요? 6개월 전 가격과 지금 가격이 다를 텐데, 2년 전 가격과 지금 가격은 많이 다를 텐데, 5년 전 가격은 기억도 안 날 텐데, 부동산의 가격은요, 마치 생물처럼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 부동산이 10억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시점에서 10억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항상 변화하니까, 변화무쌍하니까. 그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기준 시점이에요.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언제라고요? 원칙과 예외로 나눠볼까요? 원칙적으로는요, 가격 조사를 완료 날짜입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옥 같은 단어입니다. 가격 조사를 완료 날짜. 하지만 예외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시점이 기준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리 정해놓은 시점이 기준점이 되려 그러면 대신에 전조건이 있습니다. 가격 조사는 가능해야 됩니다. 가격 조사는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미리 정해놓은 시점이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1월 1일 날 밝아오는 새 신정부터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내 거 부동산 얼마쯤 받을 수 있어요? 의뢰했습니다. 1월 1일 날은 빨간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근 안 하고 1월 2일부터 이 부동산 덩치가 좀 컸나 봐요. 1월 5일까지 열심히 가격 조사를 한 거예요. 평가사가. 며칠 동안? 2, 3, 4, 5, 4일 동안. 1월 6일 날 결과가 나와서 감정평가서를 작성을 합니다. 평가서를 작성을 해. 그리고 이제 1월 7일 날 감정평가서를 이제 제출하는 겁니다. 의뢰 만나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요 사이에도 부동산의 가격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에도 변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변동될 때마다 수정하고 새로 쓰고 수정하고 새로 쓰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언제 기준을 잡아버리면 돼요. 그게 기준점이거든요. 아무 말이 없으면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일까요? 찍어봐. 1번 1월 1일, 2번 1월 2일, 3번 1월 5일, 4번 1월 6일, 5번 1월 7일. 정답은?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1월 5일입니다. 자, 아무 말이 없으면요, 다른 글자를 보시면 안 돼. 이 글자만 보셔야 돼. 가격 조사를. 자, 우리 2번을 게시한 날짜라고 하고요. 조사 게시한 날짜. 3번이 완료한 날짜라고 보거든요. 가격 조사를 뭐 한 날짜? 완료한 날짜. 그래서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한 겁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뢰를 완료한 날짜, 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날짜, 평가서 제출을 완료한 날짜 다 틀립니다. 가격 조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 조사를 게시한 날짜, 시험 문제에서 가격 조사를 게시한 날짜가 나오면 여러분들 한번 외쳐주세요. 이런 게시, 이런 게시 아니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아니 시험에서 게시라니 지금 말이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래서 자 갑시다. 기준점은 일단 뭐라고요?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요. 언제라고요? 이거는 what? 기준점이 뭐죠? 기준되는 날짜요. when? 언제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요. 근데 이럴 경우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2020, 요 날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이 밝았네요. 1월 5일입니다. 근데 내가 작년 이맘때 부동산 하나 샀어요. 근데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사기. 여러분 민법에서 사기 배웠어요? 사기는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거든요. 그래서 나는 취소하고 싶어요.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 사기 당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소송 준비 중입니다. 평가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2025년 1월 5일에 이 부동산의 가격이 궁금한 게 아니다. 미리 정하는 거야. 언제라고 정해요? 작년 이맘때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쯤 했겠어요? 시장 가치가 얼마쯤 했겠어요? 라고 의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내가 부동산 하나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분양권 상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어지고 있는 부동산에 분양권을 들고 있는 거야. 입주는 언제? 내년 이맘때 2026년 1월 5일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이 상태의 부동산의 가격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내년 완공 시점에 이 부동산의 가격이 궁금한 거야. 평가서를 불러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달성이 되면 뭐 할 거고 전매할 거고 원하는 수익이 달성이 안 되면 한 2년 살다가 팔아먹을 거예요. 얼마쯤 하겠어요? 내년 완공될 때쯤에. 미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요 미리 정해놓은 게 과거나 미래 특정일이 정해놓은 시점이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는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어야 되냐면 가격 조사는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먼 과거나 너무 먼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가사를 불러다 놓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야, 이 땅 얼마쯤 하는지 궁금한데 1884년. 여러분들 1884년이 뭐 하던 해죠?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해거든. 1884.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해 이거 얼마겠어? 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조사가 불가능하거든. 너무 먼 과거잖아. 2500년 2500년 1월 5일에는 이거 얼마쯤 하겠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조사가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먼 가거나 너무 먼 미래는요, 미리 정한다 하더라도 기준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격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무엇을 가격조사를 못한 날짜, 완료한 날짜가 기준점이지만 미리 정해만 놓는다면 기준점이 과거나 미래에 특정이 될 수도 있는데 단서가 하나 필요하다 그랬죠.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너무 먼 가거나 먼 미래는 가격조사가 불가능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좀 정리할게요. 나중에 제가 총정리도 해드립니다. 총정리도. 그래서 일단은 절차는요, 기부터 쳐대고 결정 표시를 하는 거고요. 1번이 기본적 상황 확정인데 몇 개 있다? 8개 있다. 그 8개가 뭐라고요? 의대, 감기, 자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의대, 감기, 자수. 이 중에서 자문 거쳐서 평가할 수가 있고요.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건데 가격 조사를 완료 날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점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감칙 11조로 넘어갈 겁니다. 감정평가의 방식으로 넘어갈 거니까 조금 쉬셨다가 감정평가의 방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즐겁나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